대표님,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하면 그렇게 위험한가요? 계좌이체 자체가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계좌이체를 하고 나서 그 돈을 어떤 자산을 구입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증여한 걸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또 함께 거래했던 이 가족 전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한 계좌이체가 가족 전체의 세무조사까지 연결이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좀 어떤 불이익을 얻게 되나요?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거래라든지 이런 게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잘 못한 거래라든지 저희가 세금을 잘 신고를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추가 세금이 대부분 나오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가족 간에 이렇게 계좌이체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돈이 오갈 때 대부분 부모가 자녀에게 이체를 할 경우는 그 돈을 빌려줬다기보다는 무상으로 줬다고 볼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돈이 오가는 거는 실제로 빌려줄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뭔가를 구입하기 위해서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런데 자녀가 주택을 마련한다고 해서 대표님이 그냥 얼마를 도와준다, 이런 경우는 추후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 이제 상당히 오래됐던 건인데 대표님께서 아드님이 주택 마련을 하니까 당연히 아버지로서 좀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와줬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4년 차에 가세 당국으로부터 그때 빌려줬던 2억여 상당의 돈은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냥 증여 과세 통지서가 나온 거예요. 대표님 굉장히 당황하셔가지고 알아봤지만 이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자를 준 적도 없고 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꼼짝없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납부를 한 케이스인데요. 4년 정도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에 대한 20% 그리고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까지 자진 신고했을 때보다 거의 한 1.5배 정도의 세금을 납부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오히려 이제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계좌이체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간에 함께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보통 이제 대표님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사모님은 경제 활동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배우자한테 무상으로 이체를 했는데 이게 가족 공동으로 해서 쓴 게 아니라 사모님의 어떤 개인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썼다면은 이것은 이제 증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증여는 부부간의 경제가 공동이기 때문에 부부는 6억씩이나 이제 공제를 해줍니다. 10년간. 그런데 그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는 당연히 추가분에 대해서 증여로 보고 또 증여세가 나오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님과 사모님이 어떤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표님이 일단은 이제 보내놓고 다시 또 구입할 때 대표님 명의로 구입을 한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빌려줬다, 이런 경우도 문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빌려줬다는 그런 객관적인 입증을 할 만한 그런 자료들은 있어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당연히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보통 고객님들이 그럼 꼭 차용증을 쓰세요라고 얘기하면은 그 차용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대요. 아마 이거는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언제까지 빌려줄 건지 날짜가 나올 거고요. 또 이자는 얼마를 받을 건지, 이자 며칠 날 받을 건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또 실제로 이자를 당연히 받아야겠죠. 빌려줬다고 한다면. 그래서 법정 이자도 있을 거고 또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않는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따로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그런 부분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자녀에게 조금 저리로 혹은 또 무이자로 어느 정도까지는 좀 대여가 가능합니다. 국가에서는 특수관계인이라고 하거든요. 가족들, 또 친척을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간에는 어느 정도의 공제는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부부 간에
경제 공동체니까 10년간 6억까지. 이것은 부인이 남편에게, 남편이 부인에게 양쪽입니다. 서로 간에 6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또 직계 존비속, 존비속에서는 공제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한다면 저의 부모님한테 5천만 원까지, 그리고 저의 자녀 5천만 원, 그리고 이 5천은 성인 기준이고요.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또 직계 가족은 아니어도 뭐 고모나 삼촌 이런 친인척들 있죠. 친인척은 1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증여 공제가 된다고 해서 세금이 없으니까 이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5천만 원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추후에 이거 왜 신고 안 하셨어요? 그러면 기한 후 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럼 5천만 원은 원래 세금이 없으니까 기한 후로 신고를 해도 역시 세금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를 해줬는데 이 5천으로 뭐 투자 자산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5천이 10년, 20년, 30년이 돼서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최초 5천을 증여로 보겠느냐, 아니면 이 늘어난 돈 전체를 증여로 보겠느냐라는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증여한 게 맞다면 증여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까지 공제인데 제가 1억을 자녀한테 증여를 했어요. 증여했을 때 당신은 잘 모르거든요.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저희 자녀가 그 돈을 뭐 현금으로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구입을 하겠죠. 뭐 부동산을 구입한다거나 주식을 구입한다거나. 바로 이렇게 자산을 구입할 때는 국세청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득이 생긴 적은 없는데, 소득을 신고한 적은 없는데 자산을 구입했네. 우리나라는 이런 정도는 자동으로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 소득이 있어서 뭔가를 구입했다. 이것은 반드시 과세 당국으로부터 조사의 대상이 되겠죠. 조사 대상이 되면 일단은 이제 본인한테 소명을 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이번에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요새는 뭐 과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자금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추후에 소명을 하라고 하겠죠. 그러면 내가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이 돈을 소득 신고한 적도 없고 누구한테 받았다고 신고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자산이 있는 부모한테 받은 걸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를 하게 되죠. 보통 이제 성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5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억이라 그러면 5천은 공제가 되는데, 이 5천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1억까지는 10% 구간입니다. 그리고 1억에서 5억까지는 20%, 그리고 5억이 넘어가면은 뭐 30%,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최고 30억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50%까지 증여세는 납부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부모님이 어떤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 좀 구입을 하실 때 잘 모르시니까 저한테 돈을 보내세요. 이번에 이거 바꾸려고 하니까 이것 좀 사줘라. 그러면 돈 받아서 구입해드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몇 년 지나갔을 때는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상속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는 10년치를 그 상속인 간의 거래를 다 보거든요. 대부분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면 기억을 못 한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전에 증여를 한 것으로 보겠다고 해서 상속세 계산할 때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당연히 부모님 거 사준 거니까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소명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상속세에 합산이 되고요. 이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떤 거래가 있었다면은 반드시 통장에다 메모란에다가 이것은 뭐 생활비였다. 이것은 무슨 구입비였다. 이렇게 꼭 기록을 해 두셔야지만 추후에 소명을 할 수가 있겠죠. 가족 간에는 우리가 서로 돈을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돈을 그냥 줄 거냐, 무상으로, 아니면 빌려줄 거냐, 이걸 먼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줄 거라면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안 하시게 되면 벌써 신고 불성실이 20%예요. 고의는 40%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가산세. 그래서 실제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공제 범위여도 이 자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줄 때는 반드시 증여신고를 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또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럼 빌려준다고 했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줄 때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할 게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얼마 동안 빌려줄 기간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당연히 뭐 차용증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자 받으실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차용증을 못 받고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급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옛날에 받은 것처럼.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말 그 당시에 쓴 차용증인지 아니면 그냥 몰래 주려고 했다가 걸리니까 낸 차용증인지 구별을 합니다. 심지어는 뭐 종이 탄소 측정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서류가 지금 서류라는 게 맞다는 것을 내가 나중에 소명하기 편하게 공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확정일자. 우리 보통 주택에 우리 임차할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습니까?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고요. 공증 같은 경우 좀 비용이 높습니다. 금액 대비 내기 때문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그냥 한 장당 1,000원, 2,000원 이렇게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서류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이 날짜께 맞다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좀 해놓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족 간의 계좌이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의하셔야 될 점, 증여인지 또 빌려주는 건지 그거에 따른 명확한 근거들을 꼭 준비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